방문은 언제나처럼 아주 조금 열리고 또한 날카롭고 의심에 찬 두 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한 나머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 그는 자기와 노파 두 사람뿐이라는데 노파가 놀랄 것이라고 걱정도 했고 또한 자기의 모습이 그녀를 안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파가 다시 문을 닫아버리지 못하도록 문짝을 획 앞으로 잡아당겼다. 노파는 그의 행동을 보고도 도로 닫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손잡이를 쥔 손을 놓지도 않았으므로 그는 문과 함께 노파를 밀듯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놀라 비켜서면서 무슨 말인가 할 듯하더니 그것도 못하고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는 되도록 침착한 어조로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자꾸만 끊어지면서 떨려 나왔다. 여기 저당 잡힐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밝은 곳으로. 하고 말하며 그는 노파보다 앞서서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도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혀는 간신히 풀린 듯했다. 여보세요. 대체 무슨 용건으로 이러시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용건은 뭔가요? 왜 그러십니까? 알료나 이바노브나. 잘 아시면서.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일전에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노파 앞에 저당물을 내놓았다. 노파가 그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30초가량 노려본다면 그는 자기 편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리만큼 무서워졌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도 아닌데. 마음에 들면 잡아주시고 안 들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바쁘니까요.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만 것이다. 노파는 정신을 차렸다. 손님의 분명한 어조가 겨우 그녀를 안심시켜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너무 뜻밖이라서. 대체 이건 뭔가요? 물건을 보면서 그녀는 물었다. 은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예요. 요전에 말해두었던.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당신 안색이 매우 좋지 않네요. 손도 그렇게 떨다니. 멋에 놀라기라도 했나요? 열이 좀 있나 봐요. 나빠질 수밖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는 간신히 입을 놀려 이렇게 덧붙였다. 또다시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대답은 그럴싸하게 들린 모양이었다. 노파는 물건을 집어들었다. 노파는 손으로 저당물의 무게를 달아보며 물었다. 이건 아무래도 은 같진 않은데 몹시 단단히 묶었군. 하고 끈을 풀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밝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렇게 무더운데도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뭐하러 이렇게 꽁꽁 묶었을까? 하고 노파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조금 몸을 움직였다. 그는 외투 단추를 끄르고 도끼를 올가미에서 벗겼으나 아직 완전히 빠지진 않고 외투 속에서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이제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도끼를 쑥 빼들자 뚜렷한 의식도 없이 두 손으로 치켜들었다. 그리고 거의 힘도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노파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 일단 도끼를 내리치자 금세 그의 몸속에 힘이 솟구쳤다. 노파는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흰 머리털이 드문드문 섞인 수치 적은 엷은색 머리는
여느 때처럼 잔뜩 기름을 발라서 쥐꼬리같이 가늘게 따았는데 그것이 뿔빛 조각에 감겨져 뒤통수에 삐죽 꽂혀 있었다. 도끼는 바로 정수리에 맞았다. 그녀의 키가 작았던 탓이다. 그녀는 외마디 소리를 쳤으나 극히 미약한 소리에 불과했다. 두 손을 머리로 가져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마룻바닥에 풀썩 고꾸라졌다. 한 손엔 아직도 저당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두 번 도끼 등으로 정수리를 힘껏 쳤다. 피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노파의 몸이 벌렁 낮아빠졌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곧 노파의 얼굴 위에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눈은 금방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이마와 얼굴 전체는 경련 때문에 주름투성이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도끼를 시체 옆 바닥에 흐르는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놓고 얼른 그녀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전날에 그녀가 열쇠를 꺼내던 오른쪽 호주머니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되찾고 더 이상 현기증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곧 열쇠를 꺼냈다. 전번처럼 모두 둥근 고리에 꿰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곧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침실은 몹시 작았고 큼직한 성상함이 있고 벽에는 비단 헝겊 조각을 붙여 만든 소미불이 덮여있는 크고 깨끗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또 다른 벽 앞에는 장롱이 놓여 있었다. 이상한 것은 열쇠를 장롱에 끼려는 순간 열쇠 꾸러미 부딪히는 소리에 갑자기 몸속에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대로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생각이었다.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다. 문득 또 하나의 불안한 상념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을 때 그는 다시 노파 곁으로 달려가 보았다. 죽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두개골이 부서져 옆으로 조금 터져 있었다. 문득 그는 노파의 목에 끈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당겨 보았다. 지갑이었다. 그 밖에도 나무와 구리로 만든 십자가가 2개 달려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잔뜩 불러있는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도끼를 든 채 침실로 달려갔다. 그는 몹시 초조하게 열쇠를 옷장에 끼웠으나 맞지가 않았다. 그것은 장롱 열쇠가 아니라 아마도 트렁크 열쇠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장롱을 내버려 두고 곧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과연 거기에는 불룩한 양피가 쓰여진 강철못이 가득 박혀있는 훌륭한 트렁크가 놓여 있었다. 열쇠는 딱 들어맞아 열렸다. 위에는 시트, 밑에는 빨간 안감을 받친 토끼 가죽털 외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붉은 안감천에다 손에 묻은 피를 닦으려고 할 때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다. 내가 이대로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가 너저분한 옷가지를 들출 때 모피 외투에서 금시계가 떨어졌다. 그는 얼른 트렁크 안을 뒤졌다. 과연 옷가지 사이사이에는 금붙이가 많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아마 기한이 만기됐거나 안 된 저당물인 듯 했다. 팔찌, 목걸이 핀 등 어떤 것은 주머니에 어떤 것은 신문지에 쌓인 채 들어있었다. 종이로 싼 것은 2겹으로 해서 끈으로 묶어져 있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바지와 외투 호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노파가 쓰러져 있는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이어 희미한 외침 소리라기보다 누군가 끙끙 신음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불현듯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고는 침실에서 뛰쳐나갔다. 방 한가운데는 커다란 보따리를 손에 든 리자베타가 우뚝 서서 피살된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같이 파리해져서 소리칠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다.
달려나온 그를 보자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더니 경련이 안면을 스쳐갔다. 그는 도끼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도끼날은 바로 두개골을 내리쳐서 이마 위를 통해 거의 관자놀이에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녀는 푹 쓰러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만 완전히 당황하여 그녀의 보따리를 낚고 챘다가 다시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는 문지방으로 뛰쳐나갔다. 공포가 점점 그를 휩싸고 들었다. 더욱이 이 뜻하지 않은 두 번째의 범행 뒤에는 그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한시바삐 이곳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만약 그가 이 순간에 보다 정확한 판단의식만 있었더라면, 현재 상태의 곤경과 추악함과 비열함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곧장 자수를 하러 갔을 것이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트렁크 옆은 고사하고라도 방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부엌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쯤 담겨진 양동이가 의자 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손과 도끼를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끼날을 물속에 집어넣고 창틀 위에 놓여진 접시에 비누 조각을 집어서 피투성이로 끈적끈적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도끼를 꺼내어 도끼날부터 자루까지 거의 30분이나 걸려 비누로 씻어냈다. 도끼는 축축했으나 핏자국은 말끔히 지워졌다. 그는 도끼를 조심스레 외투 속의 올가미에 건 후 외투와 바지와 구두를 살펴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다만 구두에 얼룩만 없다면. 그는 누더기를 물에 적셔 구두를 닦았다. 그는 생각에 잠기면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괴롭고 답답한 상념이 그의 마음속에 끌어올랐다. 그는 현관 쪽으로 뛰어나갔다. 문은 손바닥만큼 틈서리가 벌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는 문의 빗장을 질렀다. 아니야, 또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라 도망쳐야 하는 건데. 그는 빗장을 떼고 문을 열고서 계단 쪽에 귀를 기울였다. 어딘가 아래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바로 아래층 계단쯤에서 요란하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인기척도 없어졌다. 그가 계단에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아래층 계단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 빗장을 질렀다. 이윽고 그 발자국 소리는 현관 앞에 와서 멎었다. 미지의 사나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그 사나이는 서로 마주 서 있는 셈이다. 아까 그와 노파가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귀를 기울이던 때와 같았다. 곧 양철 소리 같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지의 사나이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울리고 잠시 기다려보더니 더 참지를 못하고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겁을 집어먹고 안절부절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세상 없이 자고 있나? 그러지 않으면 누가 목을 졸라 죽이기라도 했나? 젠장. 하고 그는 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로 외쳤다. 여보시오, 알료나 이바노브나 마귀알몸,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절세의 미인 문을 열어요. 젠장, 모두들 자고 있나? 그러고 나서 화가 난 듯이 또다시 계속해서 10번쯤 초인종을 힘껏 울렸다. 물론 사나이는 이 집안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바로 이때 작게 떼어놓은 빠른 발자국 소리가 가까운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또 누가 오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무도 없습니까? 다가온 사나이가 배를 울리고 있는 사람에게 유쾌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코우 씨. 목소리를 들어보니 매우 젊은 사나이인가 보군.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정말 어찌된 까닭인지 영 알 수 없지만 하마터면 자물쇠를 부숴버릴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시오? 아니, 엊그제 함부리누스에서 당구를 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3번이나 당신을 이긴. 그래요. 그래. 그런데 2사람 모두 없나요? 거참 이상한데요? 대체 그 할멈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럴까? 좀 볼 일이 있는데. 나도 볼 일이 있어 왔소. 돈을 좀 꾸러왔더니만. 하지만 어떻게 하죠? 하고 젊은 사내가 크게 말했다. 물론 돌아가야지 별 수 있겠소. 그런데 왜 시간까지 정해서 오라고 했을까? 망할 놈의 할멈 같으니.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는 도대체 어디로 싸돌아다니고 있담. 문지기에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무얼 말입니까? 어딜 갔는지, 그리고 언제쯤 돌아오게 되는지를 말이오. 이 할망구가 어디 갈 리가 없는데. 그는 다시 한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젠장, 할 수 없군. 가봅시다. 여길 보십시오. 문을 잡아당기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자물쇠로 잠근 게 아니라 빗장만 걸려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빗장 소리가 달그락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안에서 못들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맹렬히 문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2사람 다 기절해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지기를 불러봅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2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잠깐, 당신은 여기 남아 계십시오. 내가 얼른 달려가서 문지기를 불러오겠소. 왜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것도 그렇군. 사실 나는 예심 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뭔가 반드시 수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내 코흐는 쪼그리고 앉아서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에 열쇠가 꽂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사나이가 내려간 모양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도끼를 움켜쥔 채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열에 들떠있는 사람 같았다. 만약 그들이 들어온다면 2사람을 상대로 싸울 결심까지 하고 있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그는 단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고함을 칠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 그들이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욕설을 퍼붓고 잔뜩 골려주고 싶었다. 제발 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코흐는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 작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하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감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황급히 계단을 구르며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발소리는 사라져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빗장을 빼고 문을 삐죽이 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얼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밖으로 나와 되도록 문을 꼭 닫고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새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아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몸을 숨겨야 하나. 아무데도 숨을 곳은 없었다. 그는 노파의 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어이! 이 빌어먹을 놈아! 좀 기다려!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아래층 방에서 뛰어나와 달려 내려간다기보다는 대굴대굴 구르듯이 계단을 내려가며 목청껏 떠들어댔던 것이다. 미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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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면 용서 못해! 그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더니 마지막 소리는 밖에서 들려왔다.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몇 사람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요란스럽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3사람이나 4사람 정도였다. 그것은 아까 그 젊은 사내의 목소리였다. 그 사람들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서 체념을 하고 곧장 그들 쪽으로 향해 나아갔다. 될 대로 되라. 불러세우면 만사는 종말이다. 무사히 통과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어차피 마지막이다. 얼굴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 이미 그들은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들과의 사이에는 이제 한 계단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구원이 그때 나타났다. 몇 계단 밑 오른쪽에 문이 열려진 채로 있는 빈 방 하나가 있었다. 페인트 장애들이 일하던 방인데 마침 일을 마치고 모두 나간 뒤였다. 아마 조금 전에 떠밀려 내려간 사람들이 그들이었음이 분명하리라. 방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통과 페인트 소리 든 이 빠진 접시가 놓여 있었다. 순간 그는 열려져 있는 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었다. 이때 그들은 2층 어귀에까지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방을 지나 4층을 향해 올라갔다. 그들을 지나보내고 나자 그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나와 곧장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마침 계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문 주위에도 역시 없었다. 그는 재빨리 대문을 빠져 거리로 나와 왼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굉장히 큰 문제가 아직도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도끼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는 일이다. 물론 그 도끼를 지금 당장 갖다 놓지 말고 후에 언제라도 남의 집 뒷뜰에라도 던져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만사는 순조롭게 끝났다. 문지기 방문은 닫혀 있긴 했으나 잠겨져 있진 않았다. 그러고 보면 문지기가 방에 있음이 틀림없는데도 그는 전혀 그 점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문지기 방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요행이도 문지기는 방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도끼를 의자 및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과 같이 장작개비로 가려두기까지 했다. 그는 또 거기서 자기 방까지 아무도, 그야말로 고양이 한 마리도 만나지 않았다. 주인집 방문도 닫혀 있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잠들지는 않았지만 멍한 상태로 빠져들어갔다.